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시민들이 보내준 기대와 요구가 컸던 만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역의 미래를 그려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성휘 목포시장 당선인을 모시고 선거 이후의 구상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네. 이번에 75.42%라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먼저 시민들께 전하는 소감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네. 목포 시민 여러분, 75%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과 응원 그리고 지지가 사실은 감사를 뛰어넘어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목포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산업 쇠퇴, 도시 노후화 이런 복합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내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예. 또 이제 목포시가 1년 넘게 시장 고리 상태를 겪었습니다. 네네. 취임 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닐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살필 과제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시정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부터 시작하실 예정이실까요? 지난달 목포시는 5월 달에 인구가 20만 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가장 급한 불이 어쩌면 인구 문제가 됐습니다. 동시에 시정 내부로는 재정 부족이 만성적인 시정 집행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 조치는 재정 TF를 만들어서 시정의 세입과 세출의 정상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중대 또 세출, 합리적 지출을 통해서 목포시 재정이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가 20만 이하로 떨어진 것은 30년 만의 일입니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인구 회복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목포 대전환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셨는데요. 이게 민선 9기 목포의 방향을 잡는 첫 인수위라고 좀 들었습니다. 네네. 이 인수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또 구성됐는지 궁금하고 또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는 현안 무엇일까요? 예, 목포 인수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인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서 15명 이내로 구성되는데요. 선거 캠프 출신보다는 가급적 선거 캠프 출신이 아닌 지역의 전문가, 학계 또는 산업기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 숫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별도로 작은 자문단을 두어서 또 인수위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위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첫 번째로 민선 9기 시작인데요. 민선 9기의 총적 방향과 전략 과제 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역특별시가 처음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특별시의 이 발전 방향과 목포시의 발전 방향을 일치시키는 전략 구상을 마련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공약 과제들 중에서 제가 제출했던 공약과 타 후보가 제출했던 공약들 중에서도 목포 발전을 위해서 적합한 공약들을 잘 추려내서 함께 목포 발전의 시책으로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인수위원회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당선인께서 처음 시정을 맡게 되는 만큼 네네. 기대도 크고 또 우려도 있습니다. 네. 당선인께서 그리고 있는 민선 9기 목포의 핵심 비전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구 회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구 20만을 회복하고 두 번째로 목포시가 이대로 가면 먼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처한 군 단위와 비슷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서남권 거점 도시를 목포시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인구 회복, 산업 활성화 그리고 재정 안정화 이런 이 전략과 정책들을 맞춰 나갈 생각입니다. 예. 인구 회복 관련해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인구 감소 그리고 청년 유출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가장 시급하게 추진할 정책 무엇일까요? 일단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것이 핵심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주거와 또 문화, 또 보육과 교육 문제가 함께 겹쳐져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을 조성하고 기업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목포는 특별히 해상풍력의 허브로서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상풍력 전용부두 또 배후단지를 신속하게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목포는 서남권의 비즈니스 또 교육, 문화, 의료의 거점 도시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오래된 만큼 근대 역사 문화 자산은 있지만 또 도시 노후화도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노후화를 극복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도 신경을 써서 청년들이 새로운 도시 환경에 정착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주거 환경, 그다음에 보육,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목포의 미래 성장 동력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해상풍력 그리고 수산식품 산업 등이 이제 미래 성장 동력 중에 하나인데 네. 민선국에는 이 산업들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나갈 계획이실까요? 목포 신항은 지금도 해상풍력 지원부두로 활용하고 있는 해상풍력 지원부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단지도 21만 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해상풍력의 거점 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배후단지의 단계별 확장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부두도 전용부두로서 해상풍력 전용 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는 구조를 신속하게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해상풍력 허브 도시로서의 기능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목포는 작년 한 해만 해도 김 수출 2,500억을 달성했습니다. 이른바 김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김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4년 이내에 5천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1조 원 수출지대의 기반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김산업진흥원을 유치하고 국제 마른 김 거래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광역교통망 구축도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제 목포가 서남권 교통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사업이 그 중에서도 무엇일까요? 광역교통망은 목포가 거점 도시 기능으로서 필수 기능입니다. 목포는 국제 항만이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또 목포역 KTX 역사가 100년 이상 된 역사가 있습니다. 이른바 항만과 고속도로와 철도가 모두 연결된 굉장히 좋은 거점 도시인데 이 거점 도시에서 광역교통망 연결이 이제는 공항, 철도, 항만 그리고 산업단지와 연결하고 인근 지자체와 10분 또는 15분 이내에 연결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2028년이면 KTX 이를테면 복순화가 완성되고 그러는데 목포역 대개조 사업이 현재 추진 준비 중에 있거든요. 대개조 사업 같은 경우도 약 복합 환승센터와 같이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교통과도 연관된 게 또 관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도시로서 목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관광객들이 단순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머물다 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당선인께서는 이 서남권 광역형 컨벤션 센터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게 체류형 관광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요? 현재 목포는 1년에 약 7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옵니다. 굉장히 관광이 활성화된 도시입니다. 근대 문화자산이 풍부하고 해변 풍광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또 교통이 좋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이른바 케이블카 등의 또 좋은 관광 자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형 관광이라기보다는 일회성 관광 또는 머무르지 않는 관광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20% 전후가 머무르고 나머지는 일일 관광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체류형 관광을 되기 위해서는 현재 케이블카 관광 상품보다 더 집객력과 체류형 가능성이 높은 컨벤션 센터를 통합특별시에 광역 컨벤션 센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통합특별시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가 지어졌을 경우에 일단 비즈니스를 위한 박람회 또는 전시회 또는 국제회의가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서남권의 AI 데이터 센터, 컴퓨팅 센터, 그리고 또 반도체 이런 공장들이 유치되고 해상풍력 산업 8.2기가와트 산업이 앞으로 2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유지 운영되기 위한 비즈니스 또는 그 집합시설로서의 컨벤션이 굉장히 큰 필요성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광 차원에서도 대형 집회 또는 대형 포상 관광 등을 있을 경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넓은 그런 공간 의미로서의 컨벤션 기능도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이 컨벤션 센터 외에도 추가로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관광 자원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목포에? 목포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해안,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레저 관광, 이를테면 해양 레저 선박, 해양 레저 낚시, 또는 해양 뭐 여러 가지 관련 물놀이 시설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당선인님의 구상을 좀 보면요. 또 이제 무한반도 통합 특례시 구상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신 바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거를 보니까 목포, 무안, 신안을 하나의 도시로 통합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게 과거 논의가 무산된 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통합 논의를 다시 좀 재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까지 여러 차례 통합 논의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성사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군 단위 지역에서는 통합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주도권이라든가 사회 경제적 힘이 목포로 쏠리고 다른 데는 일종의 그 빈 껍데기만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은 이대로 두면 신안도 그러고 무안도 그러고 목포도 그러고 동시에 지방 소멸 위험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위기 앞에서 이 광역 생활권을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 도시가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앞두고 있는데요. 목포가 통합특별시와 어떤 관계를 좀 맺어야 할까요? 목포는 통합특별시의 구성의 일부분이 되겠죠. 전체 27개 시, 군, 구 중에 하나의 시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역사가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고 또 서남권 경제 수도로서의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통합특별시의 향후에는 해양 전진기지, 동아시아 전진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통합특별시의 해양 경제 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고 위상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전남 광주를 광주축, 동부축, 서부축으로 구분했을 경우에 목포와 서남권은 상대적으로 산업과 경제가 취약합니다. 이런 지역이 균형 발전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의 전남도청사가 주청사, 주사무소가 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목포도 힘을 적극 합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통합 논의에 앞서서 목포와 무안, 신안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공사업이 있다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가장 먼저 광역교통망을 잘 구축하는 겁니다. 무안의 공항과 목포의 무역항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곳, 또 이런 교통망 구축 사업을 통해서 목포, 무안, 신안이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 납니다만은 더 빠른 속도로 결합을 하고 더 빠른 속도로 함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이른바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목포, 무안, 신안만 따로 뭉쳐서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서남권 발전 전략도 그렇게 구축되고 또 짜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통합대학 출범 관련해서도 한번 네네. 여쭤볼게요. 이제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논의가 의대 그리고 대학 본부 문제 등으로 난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2027년에 이제 통합대학 출범을 좀 목표로 했는데 이게 좀 사실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당선인께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이 바람대로라고 하면 목포대학교하고 순천대학교하고 대학 본부 위치와 통합의과대학 본부 위치를 합의를 하고 의과대학 이른바 신청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과대학 본부 위치와 통합대학 본부 위치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른바 정체 상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만일 이런 형태로 의과대학 본부와 통합대학 본부가 서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양 대학이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이제는 지정 공모를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목포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의과대학 준비를 다 맞춰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학 부지도 있고 또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한다면 이제는 통합 그 자체에 매달리는 것보다 정부가 나서서 의과대학 공모를 추진해야 되고 저는 그런 방향에서 강력히 양 대학의 소속한 합의를 먼저 촉구합니다. 이 대학 통합이 단순히 학교 간 통합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년의 정착 그리고 일자리 문제 해결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학과 또 전문 인력 양성 기능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전략이 대학에 그대로 결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동부권의 거점 대학인 순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광양의 철강산업과 두 번째로 여수의 석유화학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내고 그분들이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의 고도화를 이끄는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목포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남권 조선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대산모도 있고 대한조선도 있습니다. 또 많은 중소형 조선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선업의 전문 인력이 많이 배출되고 양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학과 운영과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해상풍력의 거점 도시 산업벨트가 진도, 해남, 완도, 이를테면 신안, 영광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대학이 목포대학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대학교에서 그런 지역의 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양 대학이 단순한 기계적 기술적 통합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면서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품어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이제 민선 9기 목포시장의 출발선에 서셨습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기쁜 것도 잠시이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구 20만원을 회복하고 목포시가 지속 가능한 통합특별시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으겠습니다. 신명나게 일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휘 목포시장 당선인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당선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며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려 그 해석을 두고 정치권이 분분합니다. 정권은 짧다며 대통령의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많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정치권 현안 얘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오늘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부가 20세에서 34세 청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해줄 수 있다 뭐 그런 걸 발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민주당 성향이 강한 청년 세대를 겨냥한 선심성 지원이다. 젊은 세대의 지지는 돈이 아니라 원칙과 공감으로 얻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건보 재정이 뭐 이제 조단위 재정 적자가 막 쫙쫙 쌓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가족 문제로 뭐 이제 응급실 같은 것들을 이용할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의료 대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겹치고 우리가 비인기 정말 과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느려지면서 응급실을 제대로 이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건보 적자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보면 응급의료라든지 아니면 중증, 희귀, 난치 질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사실은 더 돼야 되거든요. 저도 지금도 보면 희귀 질환에 대해서 약이 있는데 건보에서 제대로 급여 적용을 못 해줘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못 받고 있다 이런 막 소아 희귀 암 가족 이런 분들도 오세요. 그러니까 물론 젊은 세대에게 탈모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직장도 구해야 되고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큰 스트레스인 건 맞지만 이게 우리가 건보 재정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로 할 수 있겠지만 근데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우선순위냐. 그리고 이게 이제 타이밍도 좀 공교로운 것이 지방선거에서 20대 또 30대 초반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 안 했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나서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게 저는 이거 너무 좀
젊은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나이대에 머리 빠지고 그러면은 뭐 정말 스트레스 받고 안 그래도 취업도 어려운데 취업도 더 어렵고 그러니까 뭐 시집장가 가고 뭐 나이 들어서 빠지는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거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해 주는 거 저걸 꼭 선심성이라고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저도 뭐 필요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네,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질병성 탈모에 대해서는 네. 일정 부분 보장이 됐었고 이번에는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미용의 느낌에 가까운 부분들도 추가로 좀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유전적 탈모까지. 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요즘 탈모인들의 성지 같은 데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탈모 카피약들을 좀 저렴하게 아, 이제 아. 살 수 있는 곳들이 뭐 종로의 약국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곳들에 가면 네. 사실 탈모약이 그렇게까지 비싼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젊은 세대들, 심지어는 탈모를 앓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이거 건보 재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적자인 상황에서 이게 네. 우선순위냐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네. 선심성 재정 지출에 대해서 제일 반감이 세요. 예전에도 보면 고유가 피해 지원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 여론이 높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살아갈 날이 많은 세대니까 젊은 세대들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다고 해서 젊은 세대 표심이 꼭 잡히는 것도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권 분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 당 대표가 뭐랄까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 제3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게 참 권력을 잡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 싶어요. 사실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 정권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최초의 계기를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의 갈등, 그다음에 이준석의 축출 네. 이런 거라고 보시는 정치 전문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하는 정당이라는 거는 네. 결코 한 목소리로만 돌아가서도 안 되고 누구 특정인이 100% 지배를 네.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여당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면 내가 여당을 컨트롤하고 싶다, 내가 공천권을 휘두르고 싶다라는 욕망에 여야를 막론하고 다 휩쓸리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거꾸로 하면 지금 컨트롤을 못 하고 있다는 안 되고 있다는 말인가요? 안 되는 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게 건강한 거고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이지은 전 대변인이었던가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같은 행동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게 저는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여당을 자기가 완전히 컨트롤하고 싶다라는 이룰 수 없는 미션 임파서블의 어떤 욕망에 휩싸이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것과 본질이 뭐 다르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용도 지금 비슷해요. 네. 지금 정청래 대표 여의도에서 어떤 소문이 드냐면 도내하면 네.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뭐 드랍한다는 얘기가 네. 네.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다음번 당대표 선거에 못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이제 조금 과한 얘기지만 청와대에서 캐비넷 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나경원 시즌 2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 연판장 뭐 예, 이런 거? 예를 들면 친명계 의원들이나 아니면 네. 친명계 평론가들이 이제 집중 포화를 퍼부어서 네.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못하도록 주저앉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정청래 대표면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저앉아 봐야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정청래 당대표 예뻐해 줄 것 같진 않거든요. 끝까지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지금 여의도에서 뭐 많은 민주당 인사들도 야 정청래 대표 이래가지고 나올 수 있겠어? 라는 얘기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 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정청래와 이준석은 캐릭터는 다르지만 네. 그리고 정청래가 뭐 당대표로서 대통령과 그렇게까지 각을 세웠던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나경원 주저앉히고 당시에 김기현 당대표를 네.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만들었던 윤석열의 행태 네. 그때만큼 심한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정청래가 나경원 시즌2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기왕에 뭐 말씀하신 대로 표현이 그렇지만 찍힌 마당에 네.
나와서 떨어지는 거랑 아예 안 나오는 거랑 차이가 뭐 있나요?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정치에서는 네. 본인이 이제 투항을 하고 내가 김민석 당대표 체제를 받아들이겠다, 내가 물러나겠다 그런다 그러면 네. 뭐 화를 면할 수는 있겠죠. 더 큰 화를. 아,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다음번에 확 살아날 계기가 있을 거냐?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지든 물러나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거의 마지막일 거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뭐 이거는 뭐 상상이지만 네. 정말로 뭐 어마어마한 게 캐비넷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면 굳이 물러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 이번에 뭔가 도모하지 않으면은 더 큰 목표, 꿈은 없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럼요. 이번에 물러난다 그러면 네. 대선 주자로서는 거의 끝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지금 선별적 재선거로 바로 잡아야 한다. 페이스북에 그런 글도 올리시고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선별을 뭘 기준으로 어디를 재선거를 하나요? 그게 이게 저희가 네. 그 선관위 사무차장 지금 현재는 뭐 제일 책임자죠. 불러가지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보고를 받고 일부는 언론에 공개도 됐는데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엄청 많죠. 140곳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뭐 더 적다 그랬다가 막 점점 늘어나요. 이것도 문제인데 어쨌든 네. 그 중에서 투표용지가 실제 늦게 전달돼서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돼서 차질이 발생했던 투표소들이 몇 개냐 봤더니 지금 현재 선관위의 파악으로는 26곳이에요. 대부분 서울에 있고요. 네. 인천, 부산, 대구에도 조금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했을 때는 네. 실제 투표가 중단돼서 투표 못하고 돌아가신 유권자들이 계시는 분들, 곳들 그게 26곳입니다. 저희가 네.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관위 사무차장한테. 네. 몇 명이나 돌아가는지 좀 파악해놨냐. 뭐 예를 들면 뭘 좀 찍어 놓거나. 그걸 뭐 알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도 얘기하는 게 네. 자기들도 대기표를 받은 사람 중에 뭐 어디는 대기표를 준 데도 있고 또 안 준 데도 있고 대기표를 받고 투표 안 하신 분도 있고 뭐 심지어 어떤 보도에는 뭐 대기표를 남의 거를 가져다가 투표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난장판이고요. 중국집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대기표를- 아니, 중국집도 이거보다는 더 철저하게 관리하죠. 그리고 실제 선관위에서도 네. 몇 분이나 중도의 투표를 포기하고 가셨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네. 이거는 두 가지에서 문제인데요. 첫째로는 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정말 민주주의에 꽂힌 참정권이 이런 허접한 이유 때문에 네.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네. 이게 서울시장 선거에 당락이 바뀌진 않겠죠. 26곳이니까. 네. 근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봐보니까 기초의원은 당락이 바뀔 만한 데들도 있어요. 수십 표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데들은 정말로 재선거를 할 실질적인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쭉 보다 보니까 요약해 보면 선관위에서 도대체 몇 명의 참정권이 침해됐는지 파악도 안 되는 네. 투표가 중단됐던 차질이 발생한 26곳에 대해서는 네. 최소한 선별적 재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참정권이 회복된다. 그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재선거를 얘기하는 거는 아닌 거죠? 아닙니다. 전부 다. 그 해당 투표소에서 이루어졌던 투표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재선거도 하는 거죠. 다만 그 범위가 서울시 전역은 아니고 실제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던 네. 투표소에 한정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 유럽 순방 중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들과 화상 회의를 했는데 뭐 참정권 침해 문제 이걸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 반사회적 형태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말이야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네. 지금 제일 먼저 타겟팅을 해야 되는 거는 선관위예요. 어쨌든. 그리고 저도 선관위를 정말 탓하고 싶습니다.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에 이거는 완전히 뭐 장작 수준이 아니라 뭐 휘발유를 갖다 붓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자들을 탓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지금은 이 사람들을 욕하는 게 주가 될 때는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부실선거, 부정선거 뭐 다양한 용어들이 쓰입니다. 네. 그런데 극도의 부실선거는 부정선거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그 정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어떤 발언의 방향을 그쪽으로 하기보다는 민주당에서 조승래 사무총장이 그랬잖아요. 재투표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네. 일고의 가치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다가도 더 특검이든 특조든 더 전향적으로 받으라 그러고 선관위 개혁도 하고 그러면서 부정선거론자들을 탓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다. 이거는 뭐 거기 막 그 체육관 둘러싸고 시위하면서 어린 학생들, 선수들 맞아요. 그거는 좀 과한 것 같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확한 말씀이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과 제도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앞으로 여러 집회 시위 현장에 다 잘 지켰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민주당과 상대적으로 가깝다고 여겨지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도 이 부분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근데 과연 그래 왔느냐?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저는 시위대가 특히 첫 번째 주말에는 일반 시민들도 많고 자정작용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주중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뭐 윤어게인 세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시위가 더 과격해지고 더 산으로 갔어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젊은 핸드볼 선수들, 어린 핸드볼 선수들 무슨 뭐 짐 검사하고 자기들이 뭐라고 양말 벗어봐라. 이거 뭐 할 짓입니까? 양말도 벗으라 그랬네. 그때 양말 속에 뭐 숨기는 거 아니냐 해서 양말 벗으라 그랬다가 경찰분이 이거는 성적 수치심 줄 수 있다. 어린 지금 학생들한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고 막 난장판이었어요. 그거 외에도 사실은 지금 거기를 봉쇄해놓고 여러 체육단체들이 못 쓰도록 할 일이냐. 저는 그거는 과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거기서 참정권 침해를 문제 삼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법과 원칙을 위배하고 선을 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순수성을 의심받는다. 더 자정작용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